이번 콘텐츠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년 전이었어요. 2020년 12월에 올라온 글인데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직접 올렸던 청원글입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글을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제 딸과 언니인 제 큰딸까지 살해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구가 있죠. 해당 내용을 읽은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버지는 자신의 두 딸을 끔찍한 사건으로 잃었다는 말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범인의 만행을 고스란히 이 글에 담았습니다. 아버지를 더 분노하게 만든 건 이 범인의 태도였어요. 반성문을 16번을 제출했거든요. 어떻게든 형을 줄이려고 애를 썼던 거죠. 이 아버지는 범인이 심신미약 주장과 반성문을 통해서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매일 법원을 오가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심경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넘도록 1심 재판은 끝나지 않았고요. 신상정보 공개 요구도 인권 문제로 거절당해요. 여러분이 이제 뒤에 사건 내용을 들어보시면 신상정보 공개 요구 거절이 웬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청원글을 마무리하면서 이 아버지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건 단지 범인이 사형 선고받는 것을 보기 위한 거다. 내 인생은 두 딸이 떠났을 때 산산조각 났다.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봐야 하늘에 가서도 두 딸 얼굴을 볼 면목이라도 생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간곡히 호소를 했죠. 아버지의 한이 서린 이 청원글은 많은 사람의 공분을 일으켰고요. 무려 26만이 넘는 동의를 받게 됩니다. 이미 앞부분 내용만 여러분 들어봤어도 오늘 사건이 참 많은 분노와 슬픈 마음을 일으킬 것 같아요. 2020년 7월 1일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오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사건의 피해자들의 지인 중에 한 명이 계속 연락이 안 된다면서, 이 피해자들과 계속 연락이 안 된다면서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당시 한 아파트에 같은 동, 다른 호수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던 자매였어요. 이 자매가 동시에 연락이 두절됐다는 겁니다. 119가 긴급 출동했고요. 이 자매가 7층과 12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7층과 12층에 자매의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려요. 근데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두 집 모두 다. 게다가 문 밖에서 묘한 악취 같은 게 좀 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제 구급대원들이 본능적으로 직감을 해요. 곧바로 강제 진입을 실시합니다. 잠금 장치를 뜯어내고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 불길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현실이 됐어요. 연락이 안 된다던 자매는 이미 자신들 각자의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언니는 나체로 이불을 뒤집어 쓴 상태였고요. 동생은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이미 양쪽 모두 심하게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어요. 시반을 관찰했을 때도 청색증이 많이 보이는 상태였는데요. 이 청색증은 뭐냐면 적혈구 아시죠? 이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 산소하고 오랫동안 결합을 하지 못했을 때 조직의 색깔이 파랗게 되는 증상을 우리가 청색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사망한 지 시간이 적지 않게 지났다라는 이야기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위에 있는 사진이 12층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이 7층 사진인데요. 침대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고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두 건의 사건인데 피해자가 친자매 사이인 이 두 사건이 당연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우선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공통분모와 최근의 행적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했는데요.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자매의 신상이 언론에 공개가 돼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속의 분들입니다. 왼쪽에 계시는 분이 나금주 씨, 40세이시고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언니 되시는 분이에요. 나정은 씨, 41세이십니다.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요청, 유족의 요청으로 신상이 공개가 됩니다. 언니 나정은 씨는요, 하루 평균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굉장히 잘 나가는 주점의 사장님이었어요. 그리고 동생은 언니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종종 언니의 가게 일을 도와주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건 결과 자매의 사망 추정 시간은 2020년 6월 25일 자정 전후로 밝혀져요. 발견 6일 전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이 돼서 정확한 사인조차 밝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6일이라는 시간은요,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몸을 숨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범인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꼬리를 잡힙니다. 뭐였냐면 문자 때문이었어요. 문자. 언니가 운영하고 있었던 가게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하는데 이것 때문에 꼬리를 잡힙니다. 자, 사건 현장이 발견된 7월 1일에 이 직원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하는데요. 이때는 아직까지 이 자매에 대한 소식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발신자는 누구였냐면 이 왼쪽에 있는 동생이었습니다. 이 동생의 이름으로 문자가 옵니다. 자,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자, 이렇게 와요. 이 오른쪽에 걸 보세요.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오른쪽 요거를 보시면 돼요. 이모님, 저 정은 언니 동생인데요. 가게 비밀번호가 뭐예요? 근데 이 문자를 받은 직원이 좀 주저를 해요. 답변을 주저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구한테 문자가 왔냐면 그 사장, 언니한테 문자가 와요. 뭐라고 왔냐면 이 왼쪽 걸 보시면 돼요. 이모님, 제가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제 친동생한테 연락이 갔을 건데 친동생한테 가게 비밀번호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죠. 이상하죠? 그리고 또 이런 문자가 옵니다. 이모님, 부산에 일이 있어서 가게 며칠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이모님도 며칠 쉬시고 올라올 때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직원이 이렇게 보냅니다. 네, 일 잘 마무리하시고 가게 뒷정리 해놓을게요. 이렇게 문자가 와요. 이상하죠? 이 문자 내용을 보게 되면 친동생이 이 이모님에게 가게 비밀번호를 물어봤다는 사실을 언니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매 둘이서 방금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언니가 비밀번호 가르쳐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직원도 일단은 알겠다고는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상함을 느꼈죠. 결국 이 직원은요, 언니의 지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립니다. 그리고 경찰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해요. 자, 경찰은 여기서 이 범인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추적 끝에 범인이 곧 체포됩니다. 그런데 검거된 범인의 정체가 공개되면서 유가족의 분노가 극에 달해요. 누구였을까요? 그날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바로 동생 금주 씨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2012년에 울산자매 사건 아시죠? 이 사건처럼 이별에 대해서 뭐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행일 것이라고 일단 예상은 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요, 당시에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자친구라는 놈은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건 인정한다. 그런데 술김에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인정이 되면 사건 정황에 따라서 권고 형량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요놈이 그걸 노렸겠죠. 하지만 우발적 범행이라면 왜 굳이 다른 집에 살고 있는 언니한테까지 갔냐는 거예요. 자매가 같이 살고 있었다면 목격자를 제거하려는 이유라도 성립이 됐을 텐데 말이죠. 범죄자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 피해자분들이 다 안 계시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범인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범인은 당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건 당일에 비가 많이 내렸대요. 근데 그날 저녁 8시경에 남자친구와 동생 금주씨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술이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금주씨가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하고 문자 주고받는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걸 가지고 좀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술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좀 말이 오고 갔다는 거죠.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자기가 격분해서 범행을 결심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리고 밤 10시 30분경이 됐는데 그때 금주씨가 만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조용히 다가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게 범인의 자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텀이 좀 길어 보이죠. 2시간 정도가 넘었잖아요. 이에 대해 경찰이 추궁을 했는데 범인은 저항하는 사람보다는 잠든 사람이 좀 쉽지 않겠냐. 그래서 그랬다. 잠든 순간을 기다렸다라고 진술합니다. 경찰이 납득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원한 관계는 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경찰은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그 시점부터 수사를 시작합니다. 자, 밝혀진 내용으로는요. 범인과 금주 씨가 오래 사귄 사이도 아니었어요. 처음 만난 게 4개월 전이었습니다. 2020년 2월에 처음 만났는데 한 정신병원에서 만났거든요. 금주 씨가 당시 알코올 의존증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치료차 병원에 입원을 했던 건데 그곳에서 이 공황장애로 입원해 있었던 6살 연하의 범인을 만나게 된 거죠. 이 두 사람은 병원 안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계속해서 키워갔고요. 퇴원 후에는 금주 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살면서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한 거죠. 자, 범인은 이렇게 말해요. 사건 한 달 전부터 나는 금주 씨 때문에 힘들었다. 온종일 술 먹고 토하는 모습에 자괴감을 느꼈고 관계에 대한 불만을 품어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경찰은 이 말도 믿진 않았어요. 고작 4개월밖에 안 만났고 그게 그렇게 싫으면 그냥 헤어지고 떠나면 되는 건데 굳이 왜 여기 붙어서 그런 나쁜 짓까지 했냐는 거죠. 정말 1000번 막 10,000번 억번 양보를 해서 술 때문에 그랬다고 쳐도 그럼 언니한테까지는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범인은 금주 씨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2시간 정도가 지난 밤 12시 30분경에 CCTV를 피해서 계단을 통해서 12층에 있는 이 언니의 집으로 향해요. 복도 쪽에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언니 집으로 침입을 했어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도 소름 돋는데 정말 소름 돋는 건 새벽 12시 30분에 그 집으로 갔잖아요. 근데 새벽 2시 10분까지 언니가 집에 없었거든요. 언니가 귀가할 때까지 그 집에 숨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언니는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도 지금 이 집에 내가 범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니에게는 왜 그랬냐라는 경찰의 추궁에 동생의 사망을 언니가 가장 빨리 알 수 있었고 자신이 범인인 것을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근데 혹시 처음부터 그냥 돈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범인은 체포되어 구속 기소됐지만 유가족은 여전히 딸들이 왜 그렇게 끔찍하게 희생당해야만 했는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유가족은 범인이 처음부터 금품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접근을 했을 거라고 의심을 했어요. 그 단서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통화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통화 내용의 일부입니다. 부분 복원된 내용이에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위에 하얀색 글씨가 범인, 그리고 밑에 노란색 글씨가 동생분. 이렇게 해서 둘이 대화했던 내용인데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냥 퇴원하면 당진 올라갈까? 당진에서 그 언니가 술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동생 금주씨가 그냥 부산에서 자리 잡고 있어.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가자. 처음에 나는 그 생각했지. 자기랑 당진을 가면 내가 자기 언니네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나는 부산이 좋다. 부산에 있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올라가고 싶어 했어요. 언니가 있는 곳으로. 왜 그랬을까요? 굳이 뭐 내 여자친구 얼마 사귀지도 않은 여자친구 언니네 집이 있는 지역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알바를 하겠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자매의 아버지는 나이도 많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고생하는 작은 딸에게 접근한 범인이 조금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은 언니에게 접근하는 거였는데 동생을 그냥 그 과정에서 이용한 게 아니냐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니는 당진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실제 범인은 절도 3범의 전과자였고요. 그리고 범행 직후에 범인이 했던 그런 행동들은 이 유가족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꿉니다. 이거 진짜 소름 돋아요. 자, 이게 범인이 검색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생 전화기를 가지고 검색을 했던 내용인데 벤츠 C클래스,
뭐 이런 거 막 검색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핸드폰 잠금 해제 비번 풀기 가능해요. 블로그 이런 글들을 본 거예요. 검색을 해서. 자, 범인이 동생의 전화기로 검색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언니의 차종을 검색한 기록이 드러난 거죠. 차량 도난 계획까지 세운 겁니다. 그 외에도 보면 실제로 모든 범행을 마친 범인은 언니의 귀금속과 명품 가방까지 챙겼고요. 그리고 그녀의 외제차를 이용해 도주합니다. 명백한 계획 범행의 정황이죠. 더 충격적인 건 얘 운전면허도 없어요. 무면허로 차를 끌고서 울산으로 도주한 겁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도 죄의식을 완전 상실한 행동을 하죠. 핸드폰으로 울산 단란주점의 위치와 가격을 검색했고요. 훔친 명품 가방을 전 여친한테 선물했어요. 그리고 피해자 휴대폰으로 총 106만 7천 원의 게임을 그 게임에 대해서 소액 결제를 합니다. 아, 생각이 말도 안 돼. 이거는 뭐냐면 얘가 이제 차를 타고 도주를 하다가 골목에서 사고를 내요. 사고를 내니까 그냥 그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게 블랙박스에 찍힌 거예요. 이렇게. 실제 사진이에요. 애초부터 목적이 언니의 금품이 아니었나, 성폭행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강한 의심을 받았었지만 범인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진술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모호했지만 사건의 범인임은 분명했기에 그렇게 범인은 재판에 넘겨지게 됐죠. 재판이 시작이 되자 범인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16차례나 제출하면서 선처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면서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재판부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요.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서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와의 격리 방법을 검찰이 요구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선택을 하면서 1심 판결은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됩니다. 유가족은 즉각 항변을 합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게 한다는 거냐. 이 피해자들에게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손녀들이 커가는 중인데 저 사람도 멀쩡히 살게 된 거다. 이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억울하죠. 말도 안 되고. 이에 재판부는 저희에게 말씀하셔도 이미 선고는 마쳤다. 법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시길 부탁한다. 라는 말만 남겼다고 합니다. 범인은 항소를 해요. 형이 과하다고 느꼈대요. 그리고 2021년 12월 현재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이 미약하지 않고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와 반사회적 성향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면서 이런 결과를 양형에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혀요. 다음 공판이 여러분 12월 21일이에요. 이날 피해자의 아버지가 직접 증언대에 올라서 증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아버지세요. 피해자 아버지세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던 두 자매의 집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더 진행이 됐을 때 이곳이 그 수사를 하는 현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전히 자매의 아버지는 왜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 맞는 건지, 사인이 교살은 맞는지, 그 이유는 뭔지, 성범죄가 있었는지,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더라면 사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다 라는 아쉬움이 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두 딸의 마지막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고 해요. 큰 봉투에 이제 이 딸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제 온몸에는 벌레가 들끓고 있었다고 해요. 한순간에 그것도 남자친구라는 놈에게 두 딸의 목숨을 빼앗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사실 더 걱정이 되기도 하죠. 가족의 처참한 마지막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내 자식 둘의 그 처참한 마지막을 목격한 사람이 어떻게 남은 삶을 쉽게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다음 공판이 12월 21일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알려지는 대로 관련 내용을 댓글을 통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건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분노와 슬픔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신상공개 꼭 돼야겠죠.
오늘 사건 내용 전해 들으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